제발 한국인 반만 좀 닮아봐요. 한국인은 이상하리만치 단결이 잘 되잖아요. 미국 실시간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기자가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15년간 특파원으로 일했던 아델라인 로스입니다. 지금은 기자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LA 대형 산불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일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밤에 잠도 오질 않고 인터넷에 올라오는 새로운 소식들만 보고 있었죠. 베버리 힐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잿더미로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재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멜 깁슨의 집도 바이든 아들의 집도 다 타버렸죠. 자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유튜브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영상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LA 산불 속 기적 한인타운만 멀쩡이란 제목이었죠. 실시간 조회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고 댓글도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다들 이게 말이 되냐며 과장된 내용이라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런 예산을 얼마나 쓰는 줄 아냐며 설마 이 뉴스가 사실일 리 없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영상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영상에서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한인타운의 건물들이 마치 거대한 방화벽처럼 불길을 막아서고 있었고 소방관들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한인들의 선견지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는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인회의 행동이었습니다. 모두들 하던 일을 멈추고 무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습에 미국 언론들도 감동했죠. 다들 한국에 대한 특집 기사를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이 모든 소식을 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놀랍다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의 눈에는 마치 기적처럼 보였겠죠. 저는 역시 한국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재난 앞에서 더욱 빛나는 그들의 공동체 정신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2007년 겨울 한국에서 일어난 어마어마한 재앙을 취재하러 파견을 떠났습니다. 당시 모두가 한국은 이제 망했다며 혀를 차고 있었죠. 바로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건 수습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본부에서도 취재할 내용은 딱히 없고 어떻게든 영상만 따면 된다고 판단했는지 초보 기자였던 저를 기름 유출 사고 현장으로 취재를 보냈죠. 당시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죠. 공항에서 태안까지 가는 길에도 큰 기대 없이 그저 꾸벅꾸벅 졸기 바빴어요. 얼른 찍고 다시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태안 앞바다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상상한 태안 바다의 모습은 기름 유출로 새카맣게 뒤덮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방제복의 물결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모두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었고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매서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봉사자들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다들 집에서 안 쓰는 수건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와서 바닷가의 기름을 하나하나 걷어내고 있었어요. 저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이런 국면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엔 한국 정부 측에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취재를 해보니 그들은 평범한 국민들이었어요. 회사원들은 송년회를 취소하고 달려왔고 신혼부부는 신혼여행을 미루고 참여했다고 했죠. 대학생들은 시험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기름을 닦았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추위에 떨면서도 묵묵히 기름을 닦던 그 할머니께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할머니는 외국인 기자인 제게 오히려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이었죠.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인근 식당들은 무료로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마을 주민들은 봉사자들의 빨래를 도맡아 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에게 자원봉사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죠. 100년이 걸릴 거라던 바다가
불과 9년 만에 회복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잠깐 촬영하고 돌아갈 거라던 제 계획과 달리 한국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취재가 길어졌어요. 한참을 인터뷰와 촬영을 이어나간 후 태안 앞바다에서 취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도 끊기고 택시도 잡히지 않았죠. 혼자 낯선 곳에서 발이 묶인 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기름을 닦다 지친 봉사자들 사이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 옆에는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한국인 학생들이 있었죠. 할머니가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셨는데 옆에 학생들이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어린 학생들로 보였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더라고요. 저보고 어디 가서 잘 데가 있냐고 물으셨죠. 머뭇거리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학생들이 번역해주길 이런 날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며 할머니께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대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 망설일 수밖에 없었죠. 낯선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자기들도 봉사를 하러 왔는데 할머니께서 하루 재워주신다며 같이 가자고 권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눈보라를 뚫고 할머니를 따라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어둠 속에서도 할머니는 길을 잘 아시는 듯 저를 이끄셨죠.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간간히 비치는 창빛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어요. 낡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겨운 마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문을 열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할머니는 어서 들어오라는 듯 저를 재촉하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기가 훅 끼쳤습니다. 할머니는 아랫목에 이불을 깔아주시며 어서 몸을 녹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아랫목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죠. 그 순간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깥의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할머니의 따뜻함 덕분에 하루 편히 쉬고 갈 수 있었죠. 학생들 말에 의하면 할머니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숙소를 찾지 못한 봉사자들에게 잘 곳을 제공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해 놓은 이불이 많이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눈보라가 점점 더 거세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를 편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온 친구들과도 이야기꽃을 피웠죠. 할머니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방에서 두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민서와 지훈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렇게 할머니 댁에서 만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민서는 서울대 의대생이었어요.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냐고 묻자 동아리 활동으로 처음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동아리 선배들이 나라가 위기 상황인데 가서 뭐라도 도와야 하지 않겠냐며 처음 왔다가 시간 날 때마다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의대생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바쁘지 않냐고 제가 물었더니 웃으면서 시간은 만드는 거라고 하더군요. 지훈이는 말도 안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냥 뉴스를 보다가 충동적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 자리에 꼭 가야 할 것 같아서 왔다고 했죠. 무계획으로 왔다 보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민서에게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민서는 그 말을 듣고 자신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다며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첫 봉사활동 실수담을 듣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방제복 입는 법도 몰라서 헤맸다는 지훈의 이야기에 민서도 자신의 첫날을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기름 제거하다가 온몸에 묻혀서 당황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회상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로를 돕는 모습이었어요. 민서는 의대생답게 안전수칙을 꼼꼼히 챙겼고 지훈은 공대생다운 꼼꼼함으로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가며 성장했다는 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갈수록 내일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지훈이가 날씨 예보를 보며 내일은 바람이 강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민서는 그럼 마스크를 더 챙겨가자며 준비물 목록을 점검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들의 꼼꼼한 준비성이었습니다. 민서는 의료용품을 챙겼고 지훈은 도구들을 각자 맡아서 챙겼어요. 서로의 전공을 살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런 게 한국의 젊은이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럼 없이 서로 돕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와중에 할머니는 저를 걱정하시며 이불을 더 두툼하게 깔아주셨어요. 아랫목의 온기가 더해질수록 제 마음도 녹아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것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따뜻한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었죠. 아랫목의 온기는 제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휘몰아쳤지만 방 안은 평온했습니다. 할머니의 배려와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이 단순한 취재 현장이 아닌 특별한 곳이 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죠. 곧이어 할머니께서는 부엌에서 뭔가를 가져오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퍼졌죠. 갓 구워낸 고구마를 신문지에 돌돌 말아 가져오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졌어요. 하얀 고구마 속살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이 시리다며 먼저 고구마를 까주시려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만지는 것만으로도 손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고구마를 조심스레 까면서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물으셨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가족은 잘 있는지, 마치 오랫동안 못 본 딸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다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할머니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젊은 처자가 먼 나라에서 이런 곳까지 와서 고생한다며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기자가 되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대견하다고 하셨습니다. 고구마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또 부엌으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시원한 동치미를 가져오셨습니다. 하얀 무와 맑은 국물의 시원함이 달콤한 고구마와 이상하게 잘 어울렸죠. 처음 맛보는 조화였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동치미가 몸에 좋다며 한 그릇 더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내일도 이른 아침에 도시락을 싸주시겠다고 하셨고 두 학생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어요. 밤이 더욱 깊어갔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날 줄 몰랐어요. 결국 할머니가 나서서 이제 그만 자야 한다고 하셨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면서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준비물 목록을 한 번 더 체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청년들이 있어 한국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동틀 무렵 맑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어제 밤새 내리던 눈이 그친 걸 보니 이제 숙소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침 식사라도 하고 가라며 저를 부엌으로 이끄셨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의 아침은 분주했어요.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소리와 밥솥에서 보글보글 밥 짓는 소리, 그리고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저는 할머니의 분주한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밥솥에 뜨거운 물을 부으셨어요. 이게 뭔가 하고 궁금해하던 찰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누룽지 우린 물이라며 저에게 한 사발을 건네주셨죠. 민서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본 갈색 빛깔의 음료였어요. 숭늉이라고 하셨지만 저에겐 생소한 이름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방금 우려낸 게 분명했죠. 사발을 받아들자 손끝까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레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어요. 볶은 곡물차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맛이었죠. 특히 끝맛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단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숭늉을 마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다 더 마시라며 다시 한 사발을 채워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숭늉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진다고 지훈이가 전해주었어요.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쌓인 마을이 보였습니다. 멀리서 군데군데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니 다른 집들도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할머니는 마을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마을이 갑자기 북적거린다고요. 문득 시계를 보니 출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숭늉 한 사발 더 마시고 천천히 가라면서요. 그 말씀에 왠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따뜻한 숭늉을 한 사발 더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구수한 향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어제만 해도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마치 오랜 친정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주셨어요. 눈이 녹은 길이 미끄러울까 조심조심 걸음을 떼셨죠. 정류장에 도착해서도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한국의 정을 이해하는 데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의 숭늉 한 사발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으니까요. 버스가 오자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아직까지도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죠. 태안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질서정연한 시스템과 그리고 따뜻한 정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한국과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면 망설임 없이 취재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다름 아닌 5년 전 제 책상에 한 장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중국 기업들의 한국 인재 유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헤드헌팅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었어요. 취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카우트가 아닌 조직적인 기술 탈취였어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체계적인 작전이었죠.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핵심 기술 인력을 빼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엄청난 연봉을 제시하는 건 기본이었고 개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했어요.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중국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죠. 이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작전이었어요. 취재가 깊어질수록 수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불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심야에 걸려오는 전화는 한결같이 취재를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 사무실이 누군가에 의해 뒤져진 흔적을 발견했어요. 컴퓨터는 켜져 있었고 서류들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중국 로비스트들의 압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큰 금액의 제안이 들어왔죠. 하지만 제가 거절하자 태도가 돌변했어요. 협박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어요. 그들의 압박에도 취재를 강행했죠. 로비스트들의 마지막 경고는 섬뜩했어요. 기사를 쓰면 제 인생도 여기서 끝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했죠. 진실을 밝히는 게 제가 한국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노렸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기사를 교묘하게 조작해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제가 중국 기업들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제 취재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했고 심지어 가짜 증거까지 만들어냈어요. 마치 제가 돈을 받고 기사를 쓴 것처럼 조작된 계좌 내역도 있었죠. 저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우리 신문사는 정치적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요. 중국 대사관에서도 압력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끝내 편집장이 저를 불렀죠. 미안하다며 사직서를 쓰라고 했어요. 15년간의 기자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왔지만 다른 언론사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작은 지역신문조차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입막음이 분명했죠. 결국 저는 기자의 꿈을 접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방황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며 집에서 우울한 날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태안에서 만났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힘든 일이 있어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셨죠.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그래서 베이비시터에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점점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죠. 기자였을 때는 몰랐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프리랜서 베이비시터로 일하고 있어요. 여러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죠. 진실을 쓰는 기자는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진실된 마음을 전하는 베이비시터가 되었습니다. 가끔 옛 기사들을 들춰보면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한 선택은 옳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비록 기자는 그만뒀지만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다 이번 LA 산불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태안에서 보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자원봉사자들의 물결과 질서정연한 시스템, 그리고 그 따뜻했던 정까지. 저도 모르게 한인회 홈페이지에 접속했죠. 자원봉사 신청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QR코드로 신분증을 스캔하고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됐습니다. 신청 버튼을 누른 지 10분도 안 돼요. 연락이 왔죠.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투입 가능하다고요. 새벽부터 한인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는데도 건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마치 작은 재난관리본부 같았죠. 벽면에는 실시간으로 산불 현황을 보여주는 모니터가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부터였어요. 봉사자들은 4시간 단위로 교대가 이루어졌고 모든 물품은 QR코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민들의 필요사항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있었죠. 마치 잘 훈련된 군대 같았어요. 저는 육아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돌보는 팀에 배정됐습니다. 이재민 가족들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여기서도 한국의 시스템은 빛을 발했어요. 단순한 돌봄이 아닌 교육 프로그램까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인회 구호소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한인 식당들은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고 의료진들은 교대로 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이었고 질서정연했죠. 마치 태안에서 본 광경이 LA에서 재현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인 2세들의 참여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의 봉사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었어요. IMF 때 부모님 세대가 그랬듯이 우리도 해야 한다며 앞장서서 뛰어다녔죠. 그렇게 저는 한인 구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번씩 일을 하다가 태안의 할머니가 이런 제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했죠. 아마도 흐뭇하게 웃으시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됐죠. 아이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인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산불이 예상보다 빠르게 번져 구호소 근처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였죠. 순간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이상하게도 혼란은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모든 봉사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맡은 위치로 흩어져 체계적인 대피를 준비했죠. 놀라운 건 이재민들의 반응이었어요. 한인회에서 나눠준 안내문을 보며 질서정연하게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순서부터 차량 탑승까지 모든 것이 마치 시뮬레이션처럼 진행됐죠. 이동 차량은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도착했어요. 아픈 사람과 노약자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짐은 따로 분리해서 트럭에 실었죠. 혼란스러울 법한 상황인데도 마치 잘 짜인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미국 소방관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대피 상황에서는 아수라장이 되기 마련인데 한인회 구호소만 마치 군대 훈련처럼 움직였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실시간 체크 시스템이었어요. 모든 이재민들의 위치가 QR코드로 확인됐고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 목록까지 꼼꼼하게 관리했죠. 새로운 대피소로 이동하는 과정도 완벽했어요. 차량 행렬이 끊기지 않도록 무전기로 실시간 소통하며 진행됐습니다. 뒤따라오던 미국 경찰차가 우리 차량 행렬의 질서를 보고 감탄했다는 얘기도 들었죠. 도착한 새 대피소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가동됐어요. 미리 준비된 도면에 따라 공간이 즉시 재배치됐고 의료팀과 급식팀도 곧바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죠. 현지 외신 기자가 취재를 왔더군요. 그는 한국인들은 피난조차 다르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울거나 소란스럽지 않고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들은 재난 속에서도 빛나는 한국인들의 공동체 정신에 주목했습니다. CNN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했고 BBC는 한인 봉사단의 시스템을 자세히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재민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할머니는 이런 대피는 처음 봤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와 배려가 있다고 하셨죠. 그날 저녁 모든 이동이 끝나고 봉사자들이 모였을 때였습니다. 한인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재난 앞에서 더욱 빛나는 민족이라고 고생했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으며
문득 태안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진정한 한국의 저력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대피가 아닌 하나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한국인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대피소로 이동하고 나서 가장 놀라웠던 건 한인 엄마들이 운영하는 돌봄 교실이었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재난 상황 속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인 엄마들의 프로그램은 달랐습니다. 놀이와 학습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어요.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면서도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전통 놀이를 활용한 영어 교육이었습니다. 딱지치기를 하면서 영단어를 외우고 공기놀이로 숫자를 배웠어요. 윷놀이를 하면서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익혔죠. 한 교실 안에서도 연령대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됐어요. 미취학 아이들은 동요와 율동으로 기초 영어를 배웠고 초등학생들은 게임형 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중학생들을 위한 독서 토론 프로그램까지 있었죠. 놀라웠던 건 이 모든 걸 자원봉사자인 한인 엄마들이 준비했다는 점이에요. 각자의 전문 분야를 살려 수업을 구성했고 교구제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수업 계획표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죠. 재난 상황이었지만 교실은 활기찼어요. 아이들은 즐겁게 참여했고 부모들은 만족했어요. 한 미국인 엄마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처음 봤다며 감탄했죠. 매일 아침이면 한인 엄마들이 일찍 나와 그날의 수업을 준비했어요. 전날 저녁에 회의를 하고 다음날 프로그램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이재민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을 줄 몰랐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던 아이들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놀이를 배우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고 영어 실력도 눈에 띄게 향상됐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의 교육열은 단순한 공부가 아닌 삶의 일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장님 말씀으로는 한국은 6.25 당시 포탄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천막을 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돌봄 교실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쓴 한글 감사 카드였어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한글로 감사합니다를 쓴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미국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예쁘게 생긴 글자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고 싶어 했죠. 이런 변화는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돌봄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글을 쓰려고 하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죠. 어느 날은 한 미국인 엄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이가 이렇게 빨리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거워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서 한국의 교육 방식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죠. 점차 학부모들 사이에서 한국식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어요. 한국의 공부법이나 학습 도구들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 수업은 없냐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인 봉사단의 활동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모습, 그리고 질서정연한 구호 활동까지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응이 왔어요. 제 게시물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LA 현지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고 곧이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연락을 해왔죠. 한인 봉사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과거 기자 시절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밖에서 바라보는 게 아닌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전했죠. 팬이 아닌 행동으로 쓰는 기사라고 할까요? 오히려 이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갔나 봅니다. 매일 밤 아이들을 돌보고 난 후 그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한 미국인 아이가 처음으로 한글로 쓴 편지나 봉사자 할머니가 밤새 준비한 도시락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이뤄진 대피까지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외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소식을 접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봉사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한인 봉사단의 이야기가 선한 영향력이 되어 퍼져나간 거죠. 이제는 매일 전 세계에서
기부나 자원봉사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기자였다면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었을까? 밖에서 바라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건 너무나 다르니까요. 오히려 LA행을 결정하고 봉사자가 된 게 더 큰 축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매일 밤 새로운 이야기를 씁니다. 팬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죠. 기자 시절에는 몰랐던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사는 행동으로 쓰는 거라는 걸요. 어쩌면 이게 제가 찾은 새로운 소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언론사 기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진실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을 발견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방법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국이 좋아 174억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이적한 어느 영국 선수와 아빠 따라 한국에 살겠다며 떼쓰는 꼬마 숙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애가 이렇게 고집이 세? 일단 집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공항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영국 슈퍼모델 엄마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귀여운 꼬마의 투정에 웃음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꼬마 숙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서울의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루퍼트입니다. 저희 구단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영국인 꼬마 소녀가 있는데요.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제시 링가드 선수의 딸 호프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사실 링가드가 한국에 온 것도 아직도 얼떨떨한데 호프를 한국에서 보다니 저희 구단 측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호프의 엄마 레베카와 호프가 편하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담해서 따라다니기로 했죠. 구단에서는 희망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니 저도 호프를 희망이라고 칭할게요. 사실 이번에 링가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구단 측에서는 영국에 가서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링가드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죠. 영국에 안 가고 한국에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를 오히려 한국으로 초대했죠. 희망이는 원래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레베카는 한국 일정을 영 탐탁치 않아 했어요. 8월 한국 날씨는 워낙 덥고 습한 데다 링가드가 하도 칭찬하니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2주나 되는 긴 일정에 지루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더라고요. 레베카 반응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반응이셨거든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먼 직장을 갖겠다고 그러는 거냐며 영국에서 계속 생활하길 바라셨어요. 하도 걱정하시는 통에 제가 한국으로 한번 모셔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서울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그제서야 안심하셨어요. 아무튼 레베카도 한국에 오게 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고 링가드는 함선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희망이를 위한 한국 여행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링가드 선수가 우리 팀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올 2월에 FC 서울 영입 기사가 났을 때도 저는 거짓말 같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K리그로 온다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링가드는 대형 축구 스타라고 볼 수 있었어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940만 명에 달하는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한국의 스타 선수 이강인의 185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링가드의 한국행은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당연히 한국 말고도 26개의 클럽이 링가드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요즘 유럽의 스타들이 대거 이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그를 원했다고 했죠. 오일머니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FC 서울이었습니다. 그 이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약 130억 원의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 금액은 FC 서울의 2023 시즌 전체 선수단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연봉을 주급으로 착각한 것 같다든지 원과 파운드를 헷갈린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모두들 의아했지만 링가드는 오직 축구 하나만 보고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여전히 팬들은 단순히 축구 때문만은 아닐 거라며 의류 브랜드와 e스포츠 사업 같은 비즈니스적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최근 6개월간은 정말 축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며칠 후 희망이가 도착했고 그날 날씨가 유독 더워 걱정이 많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희망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라고요. 아빠를 보러 왔다는 설렘과 함께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희망이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한 번씩 가르쳐 주는데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희망이에게 경복궁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하면 경복궁을 꼭 와봐야 한다며 일정에 꼭 넣고 싶다고 얘기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려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한복을 입고 다니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희망이는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싶었다며 속상해했고 하는 수 없이 한복점에 들러 사진이라도 많이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희망이는 엘사 옷보다 더 예쁜 것 같다며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서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라고요. 레베카도 희망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한복을 입어보고 나서 다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는 경복궁 곳곳을 누비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링가드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희망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척척 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희망이를 위해 공부를 한 건지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알고 있었던 건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이는 한국 왕이 살던 궁전이 너무 좋다며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 모두들 활짝 웃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에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한 장면 한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왕의 군인들인데 옷도 너무 예쁘다며 아까 공주님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군인이 아니라 왕자 같다며 신기해했어요. 한참을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근처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의 첫 한국 음식 경험이 기대되더라고요. 테이블에 차려진 비빔밥을 보고 희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폈죠. 링가드가 비빔밥을 조금씩 비벼주자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맛있어요. 아빠, 이거 매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희망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의 엄마 레베카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이거 다이어트에 너무 좋겠다며 사진을 여러 장 찍고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게 따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재료가 많이 필요한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것 같다며 그래도 건강엔 정말 좋겠다면서 꼭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레베카는 인플루언서답게 계속해서 희망이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사진 찍어 올렸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평소보다 팬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거죠. 다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보였어요. 날씨는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지 그리고 함선우 선수에 대한 질문까지 있더라고요. 레베카는 차마 다 대답을 못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진다며 팬들에게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두라고 할 정도였죠. 레베카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은 몰랐다며 사진을 더 많이 찍어 올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링가드도 자기도 FC 서울로 이적하고 나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훨씬 많이 달린다고 했어요. 한국과 관련한 게시물은 특히 인기가 많다고 말했죠. 거기서 모두들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갔고 희망이를 위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링가드의 팬이 희망이를 위해 보낸 선물이었는데 다들 희망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죠. 저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물어봤고 그 이유를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선물은 캐치티니핑이라는 캐릭터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 제작 제품이 너무 많아 한 번 빠지면 아이들이 계속 사달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데 희망이의 반응이 궁금했고 희망이는 선물을 뜯자마자 의아해했어요. 아마 처음 보는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영상을 틀어 핫쇼핑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인형을 꼭 끌어안더라고요. 인형 머리띠까지 야무지게 하고는 호텔 안을 마구 돌아다녔죠. 다들 이제 링가드도 티니핑 지옥에 빠졌다며 엄청 웃었어요. 그래도 레베카는 한국 팬이 희망이를 위한 선물까지 주다니 너무 고맙다며 이것도 사진을 찍어 올렸고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는 쏟아지는 팬들의 궁금증에 대답해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호텔로 나왔고 내일 일정은 키즈카페였어요. 저는 내일 희망이가 키즈카페에 완전 홀려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영국에도 최근에 소프트 플레이라는 놀이공간이 있긴 한데 한국 키즈카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에요. 그래도 워낙 영국엔 그런 실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희망이는 오늘은 또 어딜 가보냐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어봤고 키즈카페에 간다고 대답하니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영국의 키즈카페만 생각한 것 같았는데 막상 가면 분명 반응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희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난감과 놀이기구들 그리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뛰어가려는 희망이를 링가드가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신발을 벗고 놀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희망이는 의아해했죠. 사실 신발을 벗는 문화가 낯설 법했거든요. 링가드는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어 신발장으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신발이 없으니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키즈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희망이는 어디부터 가볼지 몰라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멈춘 곳은 거대한 볼풀장이었어요. 희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볼풀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희망이가 점점 대담해지더니 곧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링가드도 딸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함께 볼풀장에 뛰어들었죠. 희망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누볐어요. 특히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아빠 나 어디 있게요 라고 외치며 숨바꼭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링가드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역할놀이 공간에서 희망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링가드를 진찰했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조그마한 손으로 청진기를 아빠의 가슴에 대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 심장이 아주 건강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베카가 갑자기 제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레베카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냐고 물었죠. 레베카는 한국은 화장실에서도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기저귀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낮은 세면대가 있는 곳도 있어서 정말 감탄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예뻐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키즈카페 같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밤길도 안전한데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완벽한 나라 아니냐고 물었죠. 저도 레베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서울집은 웬만한 연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데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나 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나 자격증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취업할 곳이 없어 자연스레 연애나 결혼 문제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니 좀 안타까워했어요. 영국에도 한국처럼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 더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레베카와 대화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키즈카페 내의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던 희망이가 갑자기 아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죠. 그것은 바로 떡볶이였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맵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웠는데 키즈카페 사장님께선 최대한 매운맛은 빼고 달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죠. 떡볶이가 나왔을 때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집어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좀 맵나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희망이는 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링가드는 웃으며 희망이에게 우유를 건넸고 희망이는 우유를 먹자마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우유는 뭐냐고 물어봤죠. 희망이가 먹은 우유는 바나나 우유였는데 키즈카페 사장님이 특별히 서비스로 내어주신 거였거든요. 희망이는 바나나 우유가 너무 맛있다며 이건 꼭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레베카를 졸랐어요. 레베카는 도대체 우유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냐며 의아해했고 우유를 한 모금 먹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희망이도 좋아할 맛인데 어른인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 끝나면 꼭 이 바나나 우유를 전통처럼 마셨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FC 서울 경기가 있어 훈련할 때도 희망이가 따라갔어요. 희망이는 아침부터 아빠의 훈련을 보러 온다고 들떠 있더라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희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링가드가 훈련에 합류하자 희망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아빠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함선우 선수가 다가와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죠. 링가드는 낯선 장소에서도 희망이를 믿고 맡길 정도로 함선우 선수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희망이 크기에 맞는 FC 서울 유니폼이었죠.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여있는 유니폼을 보고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어요. 희망이는 이미 FC 서울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함선우 선수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뜻을 설명해주며 한글 발음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유니폼을 보며 바로 입어보더라고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희망이는 자신의 새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특히 아빠인 링가드가 슈팅 훈련을 할 때마다 아빠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응원했죠. 링가드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간 부상으로 쉬고 있었던 링가드는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희망이가 보고 있는 만큼 오늘 특별한 복귀 전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빠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언제 희망이가 또 한국에 올지 모를 일이라 링가드는 오늘 경기를 선발로 뛰기 위해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FC 서울의 홈 경기가 있었고 경기장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레베카와 희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팬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링가드가 그라운드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희망이도 함께 아빠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했죠. 그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지자 관중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레베카는 한국 팬들의 응원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워낙 영국에선 축구가 인기가 많고 링가드의 경기를 보러 여러 번 가봤지만 한국 팬들만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인 것 같다고 얘기하며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엔 더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날은 일찍부터 치킨 주문도 다 마감되고 다들 TV 앞에 앉아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치킨 주문이 왜 마감되냐고 물었고 저는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보는 날엔 이상하게 치킨을 시켜 먹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날은 배달 주문도 몇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배달 음식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치킨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레베카는 정말 재미있는 문화라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죠.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것이나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재밌는 문화가 많다며 다음에 따라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던 와중 링가드가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죠. 링가드는 골 세리머니로 딸을 향해 하트를 그렸고 이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FC 서울이 승리하자 희망이는 링가드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희망이를 바라봤죠. 그날 밤 링가드는 자신의 SNS에 희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한글로 쓰인 유니폼을 입은 희망이의 모습과 함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많은 팬들이 희망이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고 한글 유니폼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어로 쓴 호프보다 한글로 쓴 희망이라는 글자가 훨씬 귀엽다며 한글이 아름답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일부 해외 팬들은 FC 서울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죠. 링가드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링가드의 한국 사랑과 K리그에 대한 책임감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경기 전 태극기와 이름이 적혀진 양말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정말 열심이어서 선수들에게 서툴지만 한국어로 말을 걸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 스타 플레이어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건 다른 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도 그렇긴 해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을 하거나 한국 컨텐츠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링가드도 사실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걸 보면 링가드가 한국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영남 출신 선수에게 배웠는지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는 모습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비속어까지 배워서는 진짜 덥다 대신 정말 한국 사람처럼 비속어로 덥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희망이와 함께 롯데월드로 향했고 롯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롭을 탈 때 찍은 영상은 팬들로 하여금 폭소를 유발했어요. 어딜 가든 함선우 선수도 함께였죠. 레베카는 팬들이 함선우 선수가 희망이의 한국 오빠인 것 같다고 말했고 그 정도로 사실 희망이가 정말 잘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어쩜 한국 청년이 이렇게 애를 잘 보냐며 놀라워할 정도로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를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레베카는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2주 동안 한국에서 뭘 하나 싶었는데 빡빡하게 일정을 넣어도 할 게 너무 많다고 또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 팬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날씨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키즈 카페부터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나 백화점까지 모든 곳이 정말 재밌었다고 했죠. 특히 희망이가 캐리비안 베이를 너무 좋아했다고 거긴 다음에 꼭 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는 피부과 시술을 몇 번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고 했죠. 한국 피부과 장비는 영국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이와 레베카가 떠나는 날이 되었고 모두 함께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죠. 희망이를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희망이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아빠 옆에 있고 싶다고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짠해했어요. 링가드도 곧 또 놀러오라며 금방 볼 수 있다고 한참을 달랬죠. 그렇게 돌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링가드는 한참을 공항에서 서성였어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또 한동안 딸애를 못 볼 생각을 하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링가드는 딸이 보고 싶은 만큼 훈련에 매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딸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희망이의 알찬 한국 여행이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런데 레베카의 SNS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한국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이 워낙 많아 아예 사진마다 따로따로 길게 댓글까지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팬들은 물론이고 레베카도 한국에 푹 빠졌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호프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루퍼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영국 꼬마도 홀딱 반해버린 한국 키즈 카페와 바나나 우유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레베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출산율이 0.78%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